미군 정찰기를 갈치기 한 중국 전투기. 최근 세계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핫한 국제 뉴스 하나 꼽자면 단연 미중 패권 갈등입니다. 그 중심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 이 사람 더 아니고 고조되는 미중 갈등 속 중국을 방문한 테슬라 CEO,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지난달 테슬라 주주총회장 머스크가 환호 속에 무대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등장과 달리 말은 무거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정책이 경기 침체를 부추긴다고 비판해온 머스크는 12달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I expect things to be just at a macroeconomic level difficult for at least the next 12 months. 광고하지 않겠다. 광고를 증오한다. 차라리 연구개발에 돈을 쓰겠다며 광고에 열올리는 자동차 회사를 조롱해온 머스크. 커지는 경기 침체 우려에 이제는 광고도 좀 하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죠. 코로나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연이은 악재의 세계 기업들은 위기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워런 버핏과 부회장 찰리 먼거는 최근 일론 머스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에 도전하고 해결하는 걸 좋아하죠. 타임지 편집장으로부터 지구 안팎의 삶을 개조한다는 극찬까지 받은 머스크의 발걸음은 중국을 향했습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인구 14억의 중국을 위기의 돌파구로 삼은 걸까요? 정냉경온. 정치적으로는 냉랭해도 경제적으로는 유화적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중국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최근 미국이 제안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은 중국 측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이루어진 머스크의 방중은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냉경온의 단적인 예입니다. 역시 머스크인 걸까요? 기가 막히게 경원 전략을 파고들었습니다. 중국 상무부장과 공업정보부장 등 베이징의 장관급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고 친강 외교부장을 만나서는 미국과 중국을 샴쌍둥이에 비유하면서 테슬라는 디커플링에 반대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부지런하고 지혜로워서 중국의 발전과 성취는 당연하다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중국행 비행기를 타자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에 테슬라 주가는 연일 오름세입니다. 덕분에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의 타이틀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처럼 경기 침체 위기 속 해법을 찾는 경제인들의 발길은 눈치 안 보고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애플, 스타벅스, 제너럴 모터스, JP모건, 그리고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까지 중국 방문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무리 중국을 견제해도 경제인들은 단일 최대 시장인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CEO들의 중국행, 누구 뼈 때리는 상황 같죠? 과연 그럴까요? 바이든 대통령 50년 넘는 정치 경력자입니다. 먼저 히로시마 G7 기자회견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보시죠. I think you're going to see that begin to thaw very shortly. We're not looking to decouple from China. We're looking to de-risk and diversify our relationship with China.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크, 즉 분리가 아닌 위험 제거를 통한 관계 다변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경제 위기를 타개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선 미국 기업인들의 방중을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중국이 미국 기업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경기 회복, 리오프닝 효과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경제가 망하면 정치도 망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인에겐 돈이 먼저입니다. 정치인에겐 권력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기업인들이 정부의 눈치를 안 보고 과감한 행보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인과 정치인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양쪽 모두의 정치를 위협하는 경기 침체 앞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살벌한 분위기도 바뀔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1291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25%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 정체가 먼고 하니 올해 중국의 대학 입시생 수 역시 중국. 허나 5명 중 1명은 취직을 못할 수도 있다는데 올여름 중국에 큰일이 닥칩니다. 대학 졸업생 1158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중국에서 한 해 대학 졸업생 수가 1100만 명을 넘는 건 처음입니다. 입시생 수도 졸업생 수도 최다. 문제는 청년 실업률도 20%를 넘어 역대급이라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는 건데 졸업생들만큼이나 속을 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중국 청년들은 공산당의 든든한 우군입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 넓게는 30대까지 공산당 덕분에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는 식의 강화된 국가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로 무장했고 이는 곧 공산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시 주석은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몽을 추진해왔습니다. 시 주석, 청년들이 등 돌리는 상황은 상상해본 적도 없을 거고 상상하기도 싫을 겁니다. 하지만 일할 데 없는 청년들의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대학생들의 백지 시위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학생들은 시 주석과 공산당의 퇴진을 외쳤는데 봉쇄로 일관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시 주석이 뒷목 잡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 시 주석이 꺼낸 회심의 카드는 상산 하향이었습니다. 상산 하향, 산으로 올라가고 시골로 내려가라는 뜻으로 청년은 마땅히 논밭에서 사서 고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 주석, 한 대학생한테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까지 보냅니다. 마치 행운의 편지 주는 것처럼. 시 주석의 기대와는 달리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마오쩌둥 시절인 1960, 70년대 지식인과 청년을 강제로 농촌에 보낸 하방운동이 떠오른다. 퇴행적이다. 취업난 해결을 위한 당국의 해법은 하방뿐인가? 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든 말든 광둥성은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에서 일하게 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 교육부는 블루칼라 직종을 택하거나 농촌으로 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징둥닷컴 같은 중국의 대형 기업들이 당국의 눈치에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미운털 박히면 망하기 십상인 분위기와 십수조 원에 달하는 기부금 압박 등 중국의 기업 환경은 여전히 척박합니다. 당국의 고용 확대 정책은 구호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실업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운의 편지라니 중국 청년들의 불만 이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발 중국의 경제 불안은 위안화 환율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실업률 통계 수치가 발표된 이후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에 외자가 해외로 유출돼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위안화가 약세라는 건 중국의 수출 물가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년 실업으로 인한 중국의 내수 부진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중국의 대입시험에서 시진핑 어록이 논술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5년 전에도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험생들은 시진핑의 사상과 어록을 공부합니다. 맹모 삼천지교, 자식교육이라면 끔찍한 중국 어른들이지만 이들에게 시진핑 어록은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청년들은 참지 않습니다. 미래 주역들의 손엔 언제든지 들어올릴 수 있는 반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돌아선 우군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탕핑!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누워버리겠다는 중국의 신조어입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맞닥뜨린 중국 청년들의 실망과 불만, 자조를 담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놀라실 필요까진 없습니다. 요즘 중국 대학교 졸업식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퍼포먼스입니다. 학사모를 쓴 채 마치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청년들, 온몸으로 탕핑이 뭔지 보여줍니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가진 프랑스 럭셔리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30조 2천억여 원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1조 3천억 원 정도 웃돌았고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7.7%나 늘었습니다. 비결이요, 예상 그대로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 정상화가 매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엄격한 코로나 정책이 끝나자 명품 소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최근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의 총괄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중국을 찾은 건 꽤나 상징적인데요. 루이비통 회장의 중국 방문은 명품 회사가 중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한 회사의 매출을 올려줄 정도로 명품은 잘 팔려나가는데 청년들의 취업률은 줄어듭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최근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20.8%입니다. 지금 중국 상황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경제 성장 둔화로 대졸자 눈높이에 맞는 직장은 별로 없습니다. 직장 못 구해 사회 진출은 늦어지는데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해 결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탕핑 들어 누울만 하죠. 1구에서 2, 3학번을 가리키는 이른바 코로나 학번들의 상황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원격 수업 탓에 사교 활동이 적었고 그만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팀워크 활동을 할 기회도 거의 없었던 코로나 학번 학생들. 중국 기업들이 해당 학번 학생들은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채용을 주저한다고 합니다. 공원 벤치에서, 계단에서, 도로에서 죽은 신용까지 하며 졸업사진을 찍은 이유 이젠 좀 알 것 같습니다. 여기 휴지를 물고 쓰레기통에 들어간 학생도 있네요. 우샤오보,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한 중국 제야 경제학자입니다. SNS 팔로워 473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하죠. 특히 청년들에게 영향력이 강한 인사인데 최근 우샤오보의 웨이보 계정이 차단됐습니다. 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올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에서 2년 전부터 시작된 이른바 인터넷 정화 작업이 우샤오보 재갈 물리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샤오보 계정 차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6월에도 웨이보 계정을 차단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청년들은 우샤오보의 SNS 계정 차단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절절한 마음으로 찍은 졸업생들의 사망 졸업사진까지 기억 속으로 사라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청년들의 불만을 의식했는지 최근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신임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 청년들의 용기와 헌신을 볼 수 있었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당 중심으로 청년들을 결집해 더 강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엄정한 당의 요구에 반드시 순응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체제가 다르니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당장 가스라이팅 하는 거냐 협박하는 거냐 라는 비판이 쇄도했을 겁니다. 시 주석은 공동 부유를 외칩니다. 하지만 한쪽에선 고급차와 명품 소비가 급증하고 한쪽에선 일자리를 못 구해 괴로워합니다.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찾는다는 중국 백화점에 쇼핑하는 아내를 위한 남편 보관소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은 이미 5년 전 뉴스입니다. 누구를 위한 공동부유고 누구를 위한 수능일까요? 중국 공산당의 든든한 우근인 청년들이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타격을 받을 그룹 중국 공산당입니다. 호환마마, 호랑이와 전염병이 가장 무서운 재앙일 때가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전 세계는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에 핵전쟁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AI의 무서운 성장을 매일 경험합니다. 노래 틀어주고 길 안내하고 번역해주니 편하고 좋다고요. 핵무기를 가진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핵무기 만들 땐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필요하죠. AI에 있어 핵심 원료라 할 수 있는 것 바로 반도체 기술입니다. 미국과 중국 이 반도체를 두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바짝 쫄았고 반도체 회사들은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가 최근 들어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미국은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수출길에 여전히 빗장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참지 않습니다. 중국이 꺼낸 카드는 반도체 원료 수출 통제. 반도체 만들 때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원료 광물이 꼭 필요한데 이게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원료 광물 수출을 막아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치워의 저자 크리스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반도체 사실 군사 목적으로 개발됐다. 반도체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직결된 이슈다. 미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지나 냉전 시대까지 소련의 암호를 해독하고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반도체는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은 국가안보 계획이라고 밝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중국에 반도체가 흘러 들어가는 걸 막고자 하는 건데 이런 미국 정부의 계획이 최근 들어 삐걱대고 있습니다. 반도체 팔아 돈 벌어야 하는 기업들의 불만이 가시화하는 듯 싶더니 결국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백악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대중국 추가 수출 통제를 우려한다. 협회는 성명 발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반발을 공식화했습니다.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 CEO들은 얼마 전 중국을 다녀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죠. 기업들의 요구 딱 10글자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을 뺏길 수 없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을 경쟁국에 뺏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퀄컴은 중국에서 매출의 60%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텔 CEO 팻 겔싱어는 전체 매출의 약 4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한다며 중국을 최대 매출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의 5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기업은 돈 버는 곳입니다. 중국 시장을 놓치면 막대한 손실을 볼 게 뻔한데 두고 볼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는 미국 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TSMC 등 한국과 대만 기업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의 이익도 대변하고 있구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협회가 낸 성명서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국과 완전히 조율될 때까지 추가 제한을 자제해달라. 풀어서 말하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수출도 제한해 우리만 피해보지 않게 해달라 이겁니다. 차라리 더 글로벌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인 셈이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 반사이익을 보려던 각국 반도체 기업들의 거대한 불똥이 튀게 될 겁니다. 불구경할 때가 아니란 뜻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성명 발표에는 다른 의도도 있습니다. 우린 팔고 싶지만 정부가 막고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건데요. 역시 중국 잘 받아쳤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나서 미국의 추가 수출 통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중국 기업들은 틈새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중국 화웨이는 새로운 5G 칩셋을 개발 중이며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의 라이벌로 여겨지는 상하이 비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는 이르면 올해 홍콩에서 상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승리는 기업 논리와 다릅니다. 개방 시장이 미국이 가진 힘의 원천이다. 이게 기업들의 생각입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도 좋지만 고립된 경제 정책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들은 안보를 먼저 고려합니다.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현재와 미래 군사 기술의 핵심이고 이게 곧 국력의 근간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반도체 수출길이 뚫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죠. 말 그대로 평행선인데요. 그렇다고 지금의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까요? 백악관은 언제까지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정치의 생명은, 정치의 꽃은 누가 뭐래도 정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지금 미국 경제 높은 성장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뜻의 골디락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 나갑니다. 바이든 노믹스라는 말도 나옵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치러집니다. 바이든 노믹스가 깨지면 선거판에서 열세를 면하기 힘들 겁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반발, 그래서 마냥 놔둘 수만은 없는 겁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경제도 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악관에 대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반기는 곧 대선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초저가 제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한 경고입니다.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전 세계 소비재 제품을 공급해온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위험 신호가 켜졌습니다. 부인난으로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제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인데 현실은 더 비관적입니다. 최근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국가 공장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공장 취업을 외면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세대 인식 변화입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로 소통하는 이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직장을 상대적으로 선호합니다. 쉽게 말해 공장은 보여주고 싶은 직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인구 통계학적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연스럽게 20대 시절 안정적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이러다 보니 임금이 조금 적더라도 덜 고된 서비스 업종 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공장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해도 인력 수급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올해 초 퇴사한 25세 베트남 남성은 그랩 배달원으로 직종을 변경하고는 상사가 없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공장에서 받은 월급은 $400, 우리 돈 52만 원 정도. 이제는 2배를 받지 않고서는 공장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베트남 남성이 월급으로 받았던 $400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4,800입니다. 2021년 베트남의 1인당 국민 총소득 $3,560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공장 근로자 임금은 2011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공장 근로자 임금 상승률의 3배에 달합니다. 젊은 층 유입을 위해 임금을 올린 만큼 생산 비용이 증가했고 이는 해외 수출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동남아 공장을 거점으로 두고 있는 미국과 유럽 소비재 기업 대부분은 올 초부터 연이어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스포츠 용품 업체부터 스파 브랜드 자라, H&M, 유니클로까지 적게는 8%, 많게는 25% 안팎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원자재 비용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아시아 공장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으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요인도 소비재 제품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디리스킹 전략입니다. 실제로 7월 중국의 대미 상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유럽 연합으로의 상품 수출 역시 21% 줄었습니다. 중국의 상품 수출 감소는 향후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젊은 층의 외면 속에 아시아 공장들은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01년 나이키 아시아 공장 근로자의 평균 나이는 22세, 지금은 35.5세로 늘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 40세, 베트남 31세입니다. 약 20년 사이 평균 연령이 많게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존 아시아 국가보다 인건비가 싼 미얀마, 에티오피아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과 숙련된 인력 부족이 발목을 잡습니다. 저렴한 소비재 생산을 위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했던 서구 기업들에겐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 고령화 추세 속에 생산직 대신 서비스 업종에만 젊은 층이 몰릴 경우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저가 제품이 사라지는 시대, 서구 선진국 사람들이 지금부터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미 2년 전 일입니다. 2021년 10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청 앞에서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중앙 집권적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시위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종의 사건. 시위가 촉발된 이유도 바로 집값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홍콩 명부에 따르면 우한시 주민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값 하락에 분노해 시청으로 몰려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전에 제곱미터당 15,000위안, 우리 돈 약 275만 원이었던 집값이 3,000위안, 우리 돈 55만 원 이상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평균 30%의 급락입니다. 중국 당국은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후베이성 공안은 공공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며 25에서 32살 사이의 남녀 8명에 대해 행정구류 5일 처분을 내렸고 이들에게서 직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시위를 조직한 29살 남성에게는 10일의 구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위는 이례적이었지만 대응은 역시 중국식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한 건 1990년대 말. 중국에서는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대전환점이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이후 25년 동안 집값은 지속적으로 올라 우리나라보다 더 뿌리 깊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먼저 아파트 구매 계약을 하려다 벌어진 일입니다. 앞다퉈 들어오려고 밀치다 현관문이 떨어져 사람들이 깔리기까지 합니다.
시작은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체 간 일종의 결탁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 중국의 도시화율은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도시화율이 60% 정도였으니 평균 20% 이상 낮은 셈이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기업들은 상하이와 선전 등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팔라고 제안했고, 이를 지방정부가 받아들여 부동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격이었습니다. 도시화율을 올리기 위한 막대한 개발 비용이 절실했던 지방정부는 확실한 자금 조달원을 확보했다고 자신했습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이를 용인하거나 최소한 묵인했습니다. 알아서 부를 채우라는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개인은 수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고, 토지 사용권을 판매한 지방정부의 곳간도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인구 수억 명 이상이 도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부동산은 결국 중국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장착됐습니다. 부동산은 제조업과 함께 중국 고도 성장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쌓아올린 부동산 신화는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온 부는 금융으로 옮겨져 또 다른 부를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후죽순 생긴 지방은행에 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저금리 금융상품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 초기에는 기업들이 지방정부와 결탁했다면, 이때부터는 은행들이 지방정부와 함께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성장은 곧 위기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이땐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는 건 개인이든 기업이든 결국 빚을 지기 쉽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여러 금융상품을 팔아 여기저기에 부채를 떠넘겼습니다. 신화가 곧 거품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2020년 강력한 부동산 규제안을 시행합니다. 부채 비율 70% 초과 금지, 시총 대비 부채 비율 100% 미만 의무화 등이 핵심이었습니다. 집값을 잡아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집집마다 쓸 돈을 늘리려는 취지였는데, 당장 집값이 떨어지니 앞서 말한 시위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선 갑자기 돈이 마르게 됩니다. 돈이 마르면 성장해온 역순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른 나라 대부분이 거친 과정, 중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신호탄은 헝다였습니다. 2021년 말 처음으로 달러 채권에 대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이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상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과 국유 부동산 기업 위안양이 잇따라 디폴트 위기에 빠지고, 최대 신탁사인 주룬신탁이 만기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리면서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장에선 인하폭이 작다는 반응입니다. 정책 효과에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지난 20년간 평균 10% 이상씩 고도 성장을 이어온 중국. 미국과 함께 G2를 형성할 만큼의 급성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금융위기를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경제 구조조정, 즉 군살 빼기도 없었습니다. 남들 다 겪은 고통 없이 성장만 거듭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부동산 위기가 중국 경제의 첫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이,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를 몰랐을까요? 시장도 실망한 이번 부양책을 보면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으나 각 개인들을 달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이 최근 인내를 강조한 점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애플뿐 아니라 외국 브랜드 IT 기기의 업무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한 직후 나온 조치들인데 미중 두 나라의 기술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 등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수년 동안 일부 공무원이 업무용으로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고 적용의 엄격함 역시 강화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 화웨이와 틱톡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관련 소식에 애플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더구나 다음 주 아이폰 15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애플에게 중국은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1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이폰이 주력 상품입니다. 글로벌 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은 지난해 10월 중국 내 시장 점유율 2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2013년만 해도 20%대 점유율로 중국 시장 1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하락세 속에 1% 미만 점유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의 이런 선전은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을 비롯해 여러 기업이 중국의 생산 라인을 구축한 영향이 큽니다. 이를 통해 중국 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팀 쿡 애플 CEO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애플과 중국 사이 관계를 공생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애플의 미래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21년 미국 테슬라에 대해서도 군인과 주요 국영기업 직원들의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또 외국 기업을 포함한 일부 기업에게 현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를 비롯한 기업들은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두 경제 대국의 견제는 지난해 말 미국의 선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막기 위해 미국이 반도체와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을 제한하자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독립적인 기술 공급망 개발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의 규제가 중국의 기술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중국은 지난주 깜짝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화웨이의 최신형 5G 스마트폰입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은 현재까지 중국이 자체 개발한 기술 중 가장 진부한 버전의 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기술 독립의 신호탄이다. 미국의 압력에 맞서 일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它是打破美国封锁的一次标志性突破，那将是对美国用芯片技术遏制中国十分沉重的打击。 분석가들은 화웨이의 스마트폰 개발이 중국 기술력의 큰 도약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여전히 반도체와 칩 제조 기술력이 있어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미국 역시 공세를 늦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There is no room to negotiate when it comes to protecting Americans' national security, including protecting emerging technology.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유럽 연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은 이제 단순히 경제적 이익 또는 상업적 우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 전략적 우위, 그리고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이 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기술과 경제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중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죠.
이에 대해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기사의 결론은 중국은 일본과 다르다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 위기를 2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경제 문제가 부각되면서 많은 이들이 중국이 일본의 길을 가고 있나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일본에선 중국과 비슷한 거품 경제가 있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본 경제는 긴 디플레이션 기간에 진입했습니다.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10년 넘게 하락했고 기업과 소비자는 부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를 설명할 때 나오는 용어 바로 대차대조표 불황입니다. 일반적인 경제 불황과는 다른 특별한 형태의 불황을 의미하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흔히 거품이 꺼지면 자산 가격이 급락합니다. 대차 대조표상 자산 하락은 자본과 연동됩니다. 하지만 부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악의 경우 부채가 자산 가치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나 가게는 신규 투자나 지출을 줄입니다. 대신 기존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현금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이때 중앙은행은 시장의 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 정책으로 유동성 확대, 즉 돈을 풀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돈이 들어와야 경제가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가게는 부채 청산에 집중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 신규 투자나 지출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가게가 부채 청산에 집중하면 시장 경제의 기본인 생산과 소비 활동이 급감하고 이는 장기간 경제 둔화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일본 기업들이 부채 청산에 집중하면서 생산과 소비 등 경제의 기본 메커니즘 자체가 마비됐다는 분석입니다. 부채를 줄였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상으로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돈이 돌지 않으니 기업과 가게 모두 불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부채 최소화에 집중한 일본 기업들의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단적 자멸 전략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중국 역시 부동산 하락과 함께 이미 대차 대조표 불황에 빠졌다고 진단합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축적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신용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은행에 개인이 저축한 돈이 쌓여도 기업은 이 돈을 빌려 투자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저축할수록 오히려 경제가 침체되는 이른바 절약의 역설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사이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 기업이 부담하는 부채 대부분은 국유기업 몫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불황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유기업의 특성상 중국 정부에서 결정만 하면 국유은행의 자금 지원을 지속해서 받아 언제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를 제외하면 중국의 가계부채는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부채 최소화에 주력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신용자금을 요구하고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기업들은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갔던 집단적인 자멸 전략, 즉 부채 최소화로의 전환을 하지 않았다. 일본 기업들이 부채를 감소시키는 데만 중점을 둔 반면 사실상 정부 통제를 받는 중국 기업들은 국가의 지원 아래 기본적인 생산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물, 2차 전지 등 미래산업 부분에서의 압도적 지배력과 전기차 판매의 성장세 등은 중국의 미래에 긍정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의 재정 적자를 감수할 의지가 있다면 일본의 장기 불황과 같은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의 경제 운명은 공산당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핵심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진핑 주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단 20분 만에 현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을 늘리고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민간 부분에 더 많은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진핑 주석이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분명한 해답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데올로기, 즉 이념 때문입니다. 중국 지도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개인과 민간 기업에게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유를 주면 당의 통제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해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철학이 나온 배경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공적 자금 투입 등과 같은 사회 안전망 역시 노동 윤리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시 주석이 서방의 위협에 대비한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경제 위기 역시 시진핑 주석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중국의 경제 문제는 20년 이상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부동산 부분의 몰락이 핵심 원인입니다. 엄청난 부채를 쌓아온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과도한 차입을 단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동산 위기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중국 당국은 주택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역시 시진핑 주석의 선택입니다. 위기의 원인도 위기의 해법도 모두 시진핑 주석의 선택에서 나온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장기 침체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너무 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마주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 경제학자 가르시아 에레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너무 강력하다고 비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면에서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이 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시진핑 주석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이념보다 현실을 바라보며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의 뉴욕타임스 칼럼 중국은 왜 이토록 공경에 처했나의 마지막 문장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국을 무시해도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중국은 진정한 초강대국이며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막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국은 정책 대응을 저해야 하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은 꽤 추악할 수도 있습니다.